건강은 플러스하고 질병은 마이너스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5월이지만 아직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이 꽤 많은데요. 이런 때 감기 걸리기가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3, 4일 정도 지나면 몸이 회복이 되지만 콧물, 지속적인 기침, 목에 이물감 등의 증상이 오래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때 조심해야 하는 질환이 바로 후두염입니다. 오늘은 이 후두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한의사 이광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후두염. 사실 환절기 되면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가볍게 볼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후두, 어떤 기관인지부터 들어볼까요? 네, 후두는 흔히 목구멍이나 부르는 두 개의 관 중에 폐와 연결되어 있는 관이며 성대를 포함한 부위가 바로 후두입니다. 이 후두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 호흡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이 후두염은 말 그대로 이 후두에 염증이 생긴 질환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후두염 관련한 증상에 대해서 가는 의료기관마다 용어를 다르게 쓰기 때문에 많이 혼동을 하시곤 하는데 염증이라는 보통 후두에 생기는 가장 흔한 염증이라는 용어는 후두 표면에 상처가 나거나 닳아서 붓고 열이 나거나 진물이 나는 상태를 많이 표현하거든요. 때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저절로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붓는 염증 증상이 생겼을 때 주로 후두 중에서도 성대 부위가 가장 염증이 잘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표현하기에 따라서 성대가 부었다, 성대에 상처가 났다, 성대에 염증이 생겼다, 성대에 부종이 생겼다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성대는 후두의 부속기관인 관계로 후두가 부었다, 후두 부종이다 등등의 또 이 표현들이 다 나올 수 있고요. 후두 바로 위 인두라는 기관과 엮여서 인후염이다, 인후부종이다 등으로 다양한 증상명이 붙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후두염에도 종류가 좀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후두염의 종류와 그 각각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첫 번째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후두염입니다. 이것은 주로 목감기로 인해서 발병하고요. 목이 부어서 침 삼킬 때 아프며 목소리가 변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성 후두염입니다. 성대 과사용 및 체력 저하, 만성 피로,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고요. 목마름을 자주 느끼고 목이 부어서 침 삼키는 것이 어렵고 목소리가 변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류성 후두염입니다. 대부분 이 역류성 후두염에 대해서 오해가 가장 많은데 사실상 역류성 후두염 증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반면에 대부분 역류성 후두염으로 진단을 받는 경향성과 인터넷 정보의 이 정보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더 헷갈려 하시는데요. 본래 역류성 후두염이라는 증상은 위산이 나도 모르게 올라와서 성대를 적시고 내려가서 성대 염증이 발생하는 증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후두염, 또 만성 후두염, 그리고 역류성 후두염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각각 자세한 특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고요. 우선 키워드 확인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후두염은 직업병. 이 후두염을 직업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후두염. 아무래도 이제 성대가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걸리다 보니 종종 가수들이 후두염에 걸렸다 이런 보도를 접할 때도 있어요. 특히 성대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 잘 생기는 질환은 맞는 건가요, 선생님? 그렇죠. 결국 가수들은 후두염이 일상이에요. 무리하게 노래를 부르거나 고함을 질러서 성대에 무리가 가게 되면 목안이 쉽게 건조해져서 후두염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과용하는 직업은 가수 이외에도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노래가 아니더라도 모든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시는 직업군, 그런 직업군에서 다 직업병처럼 발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목소리 사용량이 그렇게 많이 없고 평균 이하의 목소리 사용량을 가지신 분들에게서도 생각보다 흔히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목소리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도 후두염에 걸릴 수 있다. 이거는 좀 의외이기는 한데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후두염의 발생과 성대결절이란 질환은 어떤 좀 연관이 있습니까, 선생님? 대부분의 경우에 성대결절이란 후두염이라는 질환의 연장선에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빠르거든요. 네. 후두염 증상이 오래 지나고 방치되는 경우에 성대결절로 발전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네. 자, 그럼 후두염의 발생 원인을 다시 한번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세요.
후두염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네. 당장에 그냥 2시간 정도 카페에 앉아서 수다를 즐기다 보면 잠시 목이 쉴 수 있는데 이게 그냥 급성 후두염이에요. 네. 후두라는 조직 자체가 워낙 연약하고 예민한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데미지에 너무 취약해서 조금만 사용량이 많아지면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 후두 조직의 회복량이 비약적으로 높음으로써 균형을 맞춰 돌아가는 조직이다 보니까 문제가 안 생기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언제든지 생겨도 바로바로 복구하는 형태로 유지하는 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잠시 휴식을 취해주면 그냥 돌아오는 것이 정상인데 데미지를 다 회복시킬 수 없을 만큼 회복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회복을 다 시킬 수 없을 만큼 데미지가 급증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도무지 잘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로 넘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럼 혹시 감기가 심해져도 후두염으로 갈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많은 경우에 감기와 후두염을 별개로 생각할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감기라 함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상기도 감염 모두를 통칭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이 돼요. 보통 감기 등의 바이러스나 세균성 질환에 노출되면 목부터 붓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신체의 당연한 보호 기전이거든요. 몸속 세균과 바이러스의 개체량이 일정량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로 인해서 발생할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세균 바이러스를 몰아내고 제거하는 쪽으로 신체 기능을 맞추는데 그 과정이 대표적 감기 증상이 됩니다. 네. 열에 취약한 세균과 바이러스의 기능과 번식을 막기 위해서 신체 온도를 높이고요. 몸살과 두통을 발생시켜서 신체 활동을 최소화하게 유도하면서 몸이 바이러스와 세균과의 전투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네. 기침을 통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뱉어내고 콧물이 흐르게 함으로써 밀어내고 코 입구를 좁혀서 더 이상의 침입을 막으면서 마찬가지 원리로 폐로 연결된 후두를 붓게 해서 입구를 좁힘으로써 더 이상 침입을 막아내려고 하거든요. 그 과정에 당연하게 발생하는 것이 후두염입니다. 그렇군요. 자, 많은 질환들이 그렇듯이 이제 후두염 역시 급성, 만성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급성 후두염, 말 그대로 뭐 갑자기 찾아오는 후두염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급성 후두염은 쉽게 얘기하면 갑자기 목이 붓고 신목소리가 나는 그 모든 증상이 다 해당한다 보면 돼요. 네. 그냥 노래방 갔다 와서 혹은 수다를 오래 나누고 나서 감기 걸려서 피로해서 몸살 나서 이런 모든 경우가 그저 단순하게 급성 후두염에 해당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증상 면에서 감기와 좀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방치하게 되면 만성으로 가는 건가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후두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인지 이게 감기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인지에 대한 구분은 감기 증상이 한창일 시기에는 구분 자체가 어려워요. 네. 감기 증상이 보통 1, 2주 정도 증상이 지속이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방치했을 때 만성 후두염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만성 후두염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선생님? 만성 후두염은 감염성과 비감염성 원인으로 발생한 후두의 만성염증을 말하는 것으로 네. 급성일 때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자주 반복되면서 재발하는 만성 후두염으로 자리 잡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류성 후두염이 있었는데요. 이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후두염의 증상의 주된 원인으로 역류성 후두염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때 설명하는 게 나도 모르게 위장에서 위산이 역류해서 올라왔다가 내려가면 그 위산이 성대나 후두를 적셔서 염증이 발생한다는 개념으로 많이들 이해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해부학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개념이에요. 왜냐면 후두는 폐와 연결된 관이고 여기로는 액체나 고체는 들어갈 수가 없고 공기만 출입하면서 위장과 연결된 식도로만 액체나 고체가 출입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액체나 고체가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후두의 입구에 있는 후두 덮개가 닫히면서 후두를 완전히 차단하고 식도로 모든 액체와 고체가 넘어가도록 설계가 돼 있으며 네. 실수로라도 이 후두 덮개가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고체나 액체가 진입을 시도하면 사례가 들리면서 기침 발작을 통해서 완전히 액체나 고체가 제거될 때까지 뱉어내는 시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이 후두에 영향을 미치려면 일단 식도를 넘어서 완전히 목구멍 입구 바깥까지 위산이 우선 올라와야 되는데 네.
식도의 입구는 상부 식도 관략근이라는 근육으로 입구가 조여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위산이 목구멍 입구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반응 없이 올라온 위산은 올라와 봐야 식도 안에서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 이거는 후두랑 아예 위치가 달라서 상관이 없고요. 위산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와도 후두 덮개가 닫혀버리기 때문에 후두로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혹시라도 실수라도 위산이 후두로 진입하면 물 한 방울만 들어가도 살에 들여서 난리가 나는데 위산이 침입할 경우에는 기침 발작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상 그래서 영유성 후두염의 실제 기전은 울컥하면서 위산이 목구멍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반응이 하루에도 수차례씩 반복되는 경우에 후두가 아니라 후두의 입구의 후두 덮개와 인두 편도가 위산에 적셔져서 먼저 퉁퉁 붓게 되고 이 염증이 아래까지 번져서 발생하는 기전으로 육안으로도 목구멍 입구가 퉁퉁 부은 상태가 관찰되는 구분이 굉장히 명확한 그런 질환에 속해서 사실상 원래 생각하는 역류성 후두염의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네요. 네. 네. 자, 이렇게 후두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데일리 건강.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절기에 불청객. 후두염, 환절기에 많이들 걸리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렇게 환절기에 더 많이 발생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후두염은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특히 바이러스에 감염이 잘 되거든요. 환절기에 기온 차이가 심하게 나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때는 후두염에도 훨씬 더 걸리기 쉽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후두염에 걸리면 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후두염은 일반적으로 성대 주위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신목 소리가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후두 주변부가 붓거나 해서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물감이나 통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또는 어떤 이상 증상이 어느 정도 지속될 때 꼭 병원을 가봐야 한다. 뭐 이런 기준, 뭐 진단법 이런 게 있을까요, 선생님? 후두염은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증상이 사라지는데 신목 소리가 2주 이상 지속된다거나 감기 증상은 없는데 통증이 있는 경우,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음식물을 삼키기 힘들고 목에 뭔가가 만져질 때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가진단법이라 하기에는 너무 단순한 방법이지만 후두염의 경우 결국 기간이 핵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호전이 안 될 경우라는 기준을 잡으시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기간 너무 오래 지속될 때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후두염으로 인해서 한의원을 찾으시는 환자분들의 어떤 상태는 보통은 어떤가요? 일단 보통은 후두염으로 한의원을 찾는다는 개념이 별로 많이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한 후두염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자연 치유가 되기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또 더 많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후두염으로 한의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도무지 후두염이 치료가 되지 않았던 경우, 아니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목소리가 돌아올 기미가 전혀 안 보였던 분들, 혹은 성대 결절, 성대 폴립, 연출성 발성 장애 등 심각한 중증 질환으로 넘어가신 분들, 혹은 가수나 성악가, 소림꾼 등 당장 음악을 생계로 해야 하는 상태에서 후두염의 영향에 극히 민감해서 최대한 빨리 최적의 소리를 다시 되찾아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세요.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제때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후두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합병증 이런 거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후두염은 합병증 없이 좋아지지만 바이러스성 크롭의 약 15% 정도에서는 중이염, 세기관지염, 폐렴, 임파선염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긴 해요. 또한 후두 주위로 염증이 퍼질 경우에는 후두계염, 편도선염, 편도주위 농양 등의 합병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혹시 후두염이 심해지면 후두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거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후두염이 후두암으로 일반적인 경우로 전환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후두염을 유발하는 원인들 중에는 후두암의 원인이 되는 공통된 원인들이 겹쳐요. 대부분의 후두암 발생은 여러 외부 오염 물질의 노출, 특히 흡연 여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이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암의 발생은 스트레스와도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제 후두염의 진단과 치료법에 좀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두염으로 이제 한의원을 찾았다면 진단은 어떤 과정을 거쳐 내리게 되는 걸까요?
보통 후두염 진단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당연히 후두 내시경이죠. 내시경. 후두 내시경을 통해서 후두의 외벽 상태를 보고 얼마나 부어 있는지, 얼마나 발적되어 있는지, 결절이나 폴립, 낭종 등의 발생이 없는지를 체크하곤 합니다. 다만 아이러니한 거는 이 후두 내시경에 역설점이 있어요. 수많은 경우에 후두염의 증상은 있는데 후두 내시경 소견은 정상으로 판별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는 함정이 있거든요. 만성 후두염은 후두가 받은 데미지를 미처 다 회복시키지 못하면서 후두가 건조해지거나 염증이 발생해서 퉁퉁 붓는 쪽으로 증상이 발현되는데, 회복 속도가 매우 빠른 후두의 특성상 분명히 염증이 있지만 그 미세한 후두의 두께 변화나 수분 함유의 차이는 육안으로 전혀 관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또 때로는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받을 시점에 붓기가 이미 다 빠지고 정상으로 볼 확률이 매우 크다는 맹점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았다면 그 후에 이제 치료를 들어가야 할 텐데, 한의학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급성과 만성에 대한 치료 접근이 완전히 반대로 가는 그런 면이 있어요. 급성으로 발생한 후두염의 경우는 염증으로 인한 붓기 제거가 1순위로 가기 때문에 후두를 건조하게 말리는 치료 위주로 들어갈수록 증상 개선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반면에 반대로 만성 후두염의 경우는 완전히 반대가 돼서 당장의 붓기를 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도리어 후두의 혈액 보충을 촉진시켜서 후두로 진입하는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적절한 치료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근데 후두염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좀 잡아야 할까요? 급성 후두염 자체는 대부분 일주일 이내 호전되기도 해요. 원인이 바이러스성이든 세균성이든 과용으로 인한 것이든 급성으로 발생한 후두염 치료는 길어도 2, 3주 안에 회복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네. 다만 이 후두염이 완전히 만성화가 되어서 몇 달을 넘어서 몇 년 동안 도무지 회복이 안 되는 케이스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3에서 6개월 정도까지 소요되기도 하고요. 성대 결절, 성대 폴립 등 중증으로 넘어간 케이스에서는 6개월 이상, 많게는 1년 이상을 바라보고 치료해야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같은 치료로 인한 어떤 후유증이나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급성 후두염과 만성 후두염의 치료 방향과 목적이 반대가 되는 까닭에 만성 후두염에 대한 치료나 관리의 접근을 급성 후두염에 맞춰서 후두 표면을 오히려 건조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치료와 관리를 하면 할수록 후두염이 더 심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후두염으로 한의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보통은 양방치료, 한방치료를 좀 병행하고 계시나요? 보통은 병행을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보통 한의원에 급성 후두염을 내원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오히려. 네. 이때는 사실 항생제나 소염제 등만 들어가도 어렵지 않게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양방치료가 훨씬 더 효율적인 경우도 많아요. 네. 다만 만성화된 후두염 치료는 치료 방향이 반대로 가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보통 또 약은 항생제, 소염제, 진통제, 근육이완제, 진해과반제, 항히스타민제, 위산업제제, 소화제 등이 약 처방으로 치료를 이어가는 케이스가 대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한방치료에서는 기전을 아예 반대로 이해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치료 방향이 정반대로 전혀 달라서 이 두 치료를 병행했을 때 서로 상충되면 상충이 되지 함께 치료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두염 오해와 진실. 자, 후두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좀 상식들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후두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목 관리에 대해서도 사실 이런저런 상식들이 많이 퍼져 있는데, 어떤 부분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지, 또 건강한 목 관리를 위해서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후두염으로 인한 쉰 목소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커피를 완전히 끊고 산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커피는 꼭 끊어야 하는 걸까요, 선생님? 굳이요? 아닌가요? 네. 실제로 커피가 목에 좋지 않은 경우가 소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께 그냥 커피 몇 잔 정도는 드셔도 된다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을 드려요. 커피가 목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카페인이 무슨 성대의 주적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 전부를 다 끊어야 정상이잖아요. 엄청 많거든요. 네. 사람마다 카페인 민감도라는 게 달라서
이 민감도가 엄청 높은 분들은 이 커피 한 잔만 마셔도 바로 표가 나요. 가슴 두근거리고 밤에 잠 안 오고 네. 바로 소변이 눈에 띄게 많이 배출되고 이런 분들이야 커피를 자제하는 게 맞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적 민감도를 가진 분들은 커피 한두 잔 가지고는 사실 대세에 영향을 줄 정도의 강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요. 커피는 마셔봐야 성대를 못 적시거든요. 커피는 액체라서 전부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들어가고 네. 커피를 통해 흡수된 카페인은 민감도가 높지 않으면 별로 표도 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져요. 커피를 마셔서 실제로 목이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카페인이 아니라 온도 영향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커피는 크게 뜨겁거나 차가운 거 마시잖아요. 네. 미지근한 커피는 잘 안 마셔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온도 자극에 의해서 성대가 다소 건조해지고 입안에 남은 진득한 잔량이 입속 건조를 촉진시켜서 살짝 영향을 받는 거지 사실 크게 활동이 없을 때 아메리카노를 미지근하게 해서 한두 잔 먹는 정도야 크게 영향이 없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사실 커피보다 핫초코나 율무차 50라떼 이런 음료가 더 안 좋아요. 건조감이 느껴질수록 성대는 영향이 훨씬 안 좋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렇게 소량의 커피는 목 건강에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술은 어떨까요, 선생님? 술. 수도 원리가 비슷해요. 그래요? 예. 알코올 민감도가 높은 분들은 그냥 먹지 마세요. 아, 바로 네네. 바로 편해요. 반대로 알코올 민감도가 높지 않은 분들은 술 자체가 아니라 음주 후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알코올 섭취 후에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커지고 통증이나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말이 많아져서 무리하고 나면 이 데미지가 어마어마한 것인데 만약 술을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상황일 때 혼자 맥주 한 캔 시원하게 마시고 잠을 청하다던가 아니면 술자리에서도 주로 듣기만 하시고 행동과 안주만 조심해 준다면 생각보다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술 자체보다는 술 취한 후에 어떤 그 행동, 반 네. 목소리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던 거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밖에 밀가루 음식이나 먹고 바로 눕는 습관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선생님? 이것도 조금 달라요. 후두염 발생 원인을 대부분 역류성 후두염으로 착각하셔서 후두 치료를 위해서 소화질환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네. 소화기관 개선을 위해서 따로 음식 관리를 하는 것은 좋지만 많은 경우에 후두염 치료를 위해서 지나치게 음식 관리를 하는 것은 조금 상황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식은 자극적인 것들, 매운 것, 짠 것, 신 것, 그리고 뜨겁고 차가운 온도 자극 등을 가장 위주로 피해 주시는 것이 실제로 후두염 관리에 도움이 되고 그 외에는 그냥 건강 관리를 위한 상식적인 음식 관리 정도로만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흡연, 담배, 요거는 정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사실 담배가 후두에 정말 좋지 않은 건 그냥 엄연한 팩트예요. 네네. 다만 조금 특이한 게 확실히 지적하고 싶은 거는 담배를 피면 안 좋은 건 확실한데 네. 담배를 끊으면 목이 좋아지는 것은 또 아니에요. 네. 네. 후두를 자극하고 있던 담배 연기가 습관적으로 들어오다가 갑자기 급격히 줄어들면 담배 연기로부터 후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동하던 후두의 보호 체계가 혼선을 일으키면서 당장에는 오히려 가래가 급증하고 목이 더 많이 잠기는 등 목 관리 컨트롤이 도무지 되지가 않거든요.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적응 기간을 거치면서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졌다가 1년 정도 지난 시점부터 확 좋아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참고해서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목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좀 실천을 하셔서 늘 건강한 목소리 잘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데일리 건강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후두염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서 좀 우리가 실천하면 좋은 습관들 좀 정리해 주시죠. 후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기도 감염의 차단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독감 예방 주사를 맞거나 외부 활동을 하거나 먼지가 많은 공간에서는 생활할 때는 마스크를 써서 전파되는 것을 막고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일이 많을 경우에 종종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또한 손을 통한 세균 전파를 막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씻어서 개인 위상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후두염의 원인과 그리고 증상,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제때 치료하면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는 병이 바로 후두염입니다. 그러니까 치료 시기 놓쳐서 병을 키우는 일 없도록 증상이 나타나면 빠르게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 잘 받으시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데일리 건강 여기까지고요. 좋은 말씀 주신 한의사 이광호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잘하는 비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노래를 업로드하면 실시간으로 보컬 트레이너의 레슨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합리적인 가격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노래하자.